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은요, 뉴스토마토 이승영 본부장과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쇼미더 민심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합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이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일관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긍정 평가가 35.3% 네. 나왔고요. 부정 평가가 61.2%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60%가 넘네요. 그 지난주 대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부정 평가가 한 1.2% 포인트 올랐고, 그러네요. 긍정 평가는 1.1% 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예, 이틀 동안에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선거 및 사회 현안 88자 정기 여론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 소장님. 네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셨는데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30일, 31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근 조사예요. 최근 조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뭐 외교에 대한 주목도였다면 지금 방금 전에 환경운동연합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또 집회 시위 그리고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또 경론이 또 치열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것이다. 중요한 건 결국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이거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는 조금 올라갔고 진보는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수층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갔다는 올라갔습니다. 거죠? 여기 네. 우리 조사에서요. 근데 중도가 내려갔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평가는 중도다. 중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중도에서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는 약간 오히려 결집을 해서 네. 올랐어요, 긍정 평가가. 근데 중도에서는 3.7% 포인트 내려가지고 29%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보수층의 그 긍정 평가를 상쇄한 게 됐죠. 그 부정 평가도 보면 중도층 부정 평가가 지난주에 61.4%였는데 이번 주에는 66.2%로 4.8%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왜 뭐 40%대다 뭐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거. 예. 네. 그게 이번 주 이제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정부 여당 쪽에서 볼 때는 네. 그게 작용했다고 봐야죠. 지난주께 좀 튀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저희들은 있어요. 네. 이게 뭐 민심이라는 게 또 네. 이런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 근데 어쨌든 전주보다는 이번 주가 이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긍정평가가 4.7%포인트나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4.6%포인트 내려가서 결집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는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거예요. 이번 주 조사 기간이 지난달 30일에서 31일까지였는데 31일 오후 8시까지였단 말이죠. 이게 6월 1일 이 오발령 5월 1일이 아니죠. 오발령이 5월 31일에 5월 있었는데 31일 예. 아침에 그럼 벌어졌죠.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일정 돼요? 부분 반영이 됐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 표집이 이게 이틀에 거쳐서 조사가 됐어요. 원래는 3일 조사인데 네. 첫째 날은 휴일이 있는 바람에 그래서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있는 바람에 이제 이틀간 조사했는데 원래 첫째 날에 표집이 많습니다. 이틀 조사할 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오발령 사태가 벌어진 31일에는 표집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완전히 온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게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오발령 자체가 그럼 긍정적일 것이냐 오발령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문자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 이게 사과드립니다만 그렇다고 아니다. 해서 아무리 대응은
적극적이어도 그건 지나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문제냐면 일단 정확성 부분입니다. 그 온 문자가 어떤 사태로 지금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피하라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북한 미사일이 지금 서울로 떨어지는 거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정확성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구체성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해서 어디로 가서 그게 안전 요원이 있으면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모두 이제 오늘은 휴업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육청이나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빨리 논의를 해서 그 논의된 내용이 적어도 뭐 한 10초, 20초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완전히 아비규환됐어요. 아니 그리고 두 분은 문자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저는 그리고 경기도민이라 안 왔습니다. 아, 그래? 에? 아니 저는 못 그게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더 혼란이에요. 그렇죠. 더 혼란이에요. 서울시만 서울시만 했어요. 서울시만. 네, 서울시. 아니 그게 원래 미수신 지역을 위해서 한 거라는데 서울시가 왜 미수신 지역인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KBS 같은 데서 다 그냥 딱 정지시키고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것도 없지. KBS 방송에서는 내용이 달랐어요. KBS 저는 재빨리 KBS를 봤는데 KBS에서는 백령도하고 연평도 인근에 대청도인가요? 백령도가 대청도 쪽에 지금 긴급 재난구호가 대피 구호가 나왔다. 대피 신호가 백령면, 나왔다. 대청면. 예. 예. 근데 저는 KBS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경기도민이라도 그날 서울시에 있었던 사람은 문자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것도 못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긴 그것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해석을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싸우는 것도 웃긴다는 아까 거예요. 문자 말씀하신 예. 좀 뜬금없는 문자고, 그러니까 육하 원칙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랑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요. 게다가 우리는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시간도 늦어요. 일본은 그냥 아주 시간도 즉시적으로 늦었죠.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시오 딱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민방위 연령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도 필요한 데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오키나와 지역에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라까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정확하게 결국은 전달된 거죠. 어디를 대피하냐고 어디로. 시스템의 문제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런 재난이나 국가적 재난이나 이런 거 벌어졌을 때 우리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없어요. 아세요? 아마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안부인 건지 국방부인 건지 대통령실인 건지 아니면 각 지자체인 건지 뭐 어떤 행안부는 자기네가 국장 행안국인가 뭔가 설치하면서 컨트롤 타워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태원 참사 나오고 무슨 문제 생기니까 그건 또 내일이 아닙니다. 이따위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냐고요, 도대체가. 어쨌든 오발령 사태가 일어났던 31일 이 얘기를 전 또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주제를 NSC가 열렸다는데 그날 참석 안 하셨다면서요. 왜 이걸 윤석열 대통령 주제라고 하죠? 참석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컨트롤 이것이만 타워 했는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국가적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도대체 총리냐? 대통령이냐? 지자체장이냐?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제 경험에 비춰보면 청와대엔 지하 벙커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 벙커가 각 그 지역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그 CCTV가 다 나오고 어떤 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그 지자체장하고 직접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용산으로 가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는 오경보가 아니라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창피하니까 괜히 이런 식으로 말 돌리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나경윤님 대전인데 거기도 사이렌이 계속 울렸대요. 여긴 대전인데요. 사이렌이 계속 울려 놀랐는데요. 지진 경고 방송이라고 학교로 대피하라고 하더군요. 지진이에요? 근데 학생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강아지들만 놀라가지고 여기저기서 짖고 정말 불안해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근데 하셨고.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서울에도 각 동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막 확성기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 확성기 내용이 이게 우물우물하는 소리라서 거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확성기가 나왔을 때 대피하는 굉장히 이게 긴급하고 또 중요한 그런 안내면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미리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도 안 들려요. 라라라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죠. 왜 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진짜 무슨 큰 일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문자로 온 내용은 구체적이진 않고 그래서 이게 좀 재정비가 되는 게 문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누가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 문자 재난인 것이고 확성기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될 수 있게 들릴 수 있게 좀 보완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안방에서 옆방으로 가면 되는 거지. 네. 애들 공부방으로 가면 대피가 되는 그 건지. 얘기예요. 그 옆방으로 가라는 얘기였고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정말 이 재난에 대처 능력은 완전 빵점입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만 당선되고 되면 막 물바다가 터지고 그래서 별명이 오세이돈이었잖아요. 이번에 오발령 시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게다가 이분은 지난번에 12구 3세일 때 한국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중요한 상황마다 이분이 뭘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뭘 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진짜. 자,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부장 전략회의 열렸다고 하는데 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한 말이 나는 너무 황당무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회부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좀 전략회의 한다고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사회부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해라? 경쟁을 해라? 무슨 소리야? 사회부장 서비스를 무슨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약자 복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 퍼줄 수가 없다, 돈도 없다 이런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원래 그 아마 취임 초기부터 이런 시장 경쟁, 아니, 근데 그 복지 말하자면 복지를 경쟁화하는 민간 아니 무슨 복지를 경쟁화해요? 지금 이미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더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나 이런 것들 빼고는 대부분 다 민간 공급 주체가 민간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이미 돼 있는데 여기에다 뭘 더 하나라는 건지는 전 이해를 아니 그리고 좀 무슨 해서. 시장화를 하고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복지를 어떻게 경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핵심은 세금을 여기다 내지 말고 여기다 내라 이래야 되는 건가? 핵심은 선별복지로 가겠다는 거죠.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선별복지를 내는데 네. 그 선별복지를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난 못 알아듣겠다고요. 잘 못 알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 맨날 시장화 이런 게 좋은 말인 줄만 아나 봐. 그러니까 일단 듣는 사람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방향이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자, 같은 날에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MBC 압수수색하고 물론 뭐 시도만 했습니다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등을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부의 손길을 아주 절실하게 요청하고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결국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날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하던 금속노련 사무처장 한노총의 간부죠.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해서 여기 피 질질 흘리면서 피가 정말 줄줄 흐르는 거예요. 붕대 감고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국민들만 때려잡는 형식인 거예요. 국민들의 안위를 돌봐주지는 않고 이 상황을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우려스러워요. 벌어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예를 들어 언론 부분만 보면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편들 만들어서 갈 수만 있다면 선거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질 수가 없어요. 네. 과거 역사에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언론을 진짜 개혁해 보겠다. 좋은 언론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했죠 초창기 때. 네. 그때 지지율 20% 갔어요. 예. 언론에서 계속 떠들다 보면 그냥 그 훌륭한 대통령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는 무슨 유행어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문재인 탓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MB한테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분 근데 깜방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BC 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 차원이 말도 안 아니에요. 돼요. 이게 아니고 네. 뭐 MBC 손목이라든지 뭐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으니까 혼 좀 나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하고 거기다 이동관 씨 앉힌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관 수석.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하자면 다음 선거 나아가서 다음 대선을 위한 어떤
빌드업이다.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이제 진영 대결 구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선을 넘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유불급하지 마라 또 물극 필반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지나치면 그건 화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MBC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뭐냐면 단호한 대응과 강경한 대응은 물리적 대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은 뭐냐면 캡사이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캡사이신과 또 시위 진압의 이 발탁에서 뭐 특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과도한 선을 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길어지면은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데이터나 이런 여론의 결과 통계를 분석해 보면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이 집회 시위를 좀 꺼리는 게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조할지 몰라도 그래서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네. 이게 계속 알겠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네. 중도층이나 MZ세대나 무당층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죠. 알겠습니다. 자, 21도 한라사님 매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구글 적립금이 있더라고요. 베이비박스 후원합니다. 여기서 또 거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수단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경기 전망에 대한 예, 문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답이 절반을 넘었었어요. 특히 경제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활동 주체인 40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는 경제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수도권이 굉장히 경제활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생각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슈보다는 이 경제일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0대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40대라는 건 얼마 몇 년 안 지나면 50대가 되는 거고 가장 크게는 4인 가구, 5인 가구면은 여기와 관련된 유권자들이 엄청납니다. 일단 주부층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 이제 핵심 사항은 이걸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과연 민생 정책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평가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도 포함됩니다. 네. 왜?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거든요. 뭐 러시아하고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국과 이 관계가 반도체 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가장 교육 규모가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수습이 될 거냐 이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고 봐야 이게 되겠죠.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5월에도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올 들어 누적 적자만 273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한화로 하면 35조가 35조인데? 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반도체 수출 부진이고 아까 중국 말씀하시면 중국하고 저렇게 되고 나니까 수출이 안 돼요. 미국만 바라보고 지금 근데 정부 대책이 없어요. 중국 우리 때 사불가론 또 얘기했잖아요. 사불가론. 예.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반도체 사이클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호황이 된다 한들 중국 시장이 안 열리면 뭐 미국만 바라보는 수출로 그렇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이 어려워지면 말하자면 개인들 일자리 줄고 월급도 주는 겁니다. 네. 자, 경기 전망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53%인데다가 가장 부정적으로 본 연령대는 40대인데 이 중에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40대에서는 10.9%밖에 안 됐고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68.1%입니다. 50대에서도 지금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7.1%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가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떠받들고 있고 만약에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이걸 좀 제대로 좀 시그널을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 계속해서 일본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외교 정책을 지금 그쪽에만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초계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 2월달에 만들었던 초계기 대응 지침 이것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런 거 보게 되면 도대체 왜 일본에 그냥 가서 사시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가서 사시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자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정도 우리 대통령의 이 간절한 이 소구력,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걸 물어봤어요 이번에 미디어 토마토에서. 네. 이거 왜 물어본 겁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 빈잔 뭐 채운다? 너무 네. 물 채운다. 우리만 바보같이 하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컵에 물을 네. 안 채운다 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 정책 기조 호응하고 있냐? 예. 호응하고 있다가 40.6% 나왔고 호응하지 않고 있다가 49.1%, 잘 모르겠다가 10.2% 아니 나왔어요. 호응하고 있다가 이렇게 많아요? 뭘 보고 호응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아마 지난번 기시다 일본 총리 답방한 거 뭐 아니면 우리 시찰단 그래도 갔다 온 거 뭐 네. 이걸 두고 호응이라고 평가를 하신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네. 예. 그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사실 모든 연령층에서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일반적일 텐데. 그리고 일본은 호응한다기보다는 기뻐하고 있겠죠. 그냥 기뻐하고 있겠죠. 본인들이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만 덧붙여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호응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과의 접촉도가 늘어났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응답 비율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거죠. 결정적으로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가 49.1이니까 더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길기 사태죠. 그러니까 입항을 하는데 우길기를 달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이 그래도 일본으로 봤을 때는 반길 만한 이 파격적인 조치였다면 예의가 없는 거죠. 왜? 그렇다면 적어도 입항할 때는 우길기를 달 일은 아니죠. 또 하나 이제 호응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40대가 50대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본 시장은 여전히 안 열려요. 우리 물건을 수입한다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호응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예. 네, 자 5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물어봐야 될 타임이거든요. 배 수장님, 정당 지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당 지지율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5.2%, 국민의힘이 35.1%로 나타났고요. 정의당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민주당은 지난주 우리 조사에서 네. 같은 45.2%고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뭐 오차범위내에서 0.1% 포인트 내렸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8.1 나왔으니까 저희 조사하고는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지금 민주당은 근데 김남국 의원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건도 그렇고 사실 이제 앞으로 이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조금 여론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게 좀 나와 있고요. 어제 나온 단독 뉴스 중에 하나가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황보승이. 그다음에 자필 장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자필로 자기가 이제 돈 얼마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네 이런 게 다 써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현금과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까지 제공받았던 혐의까지 나와 있어요. 친분 깊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이거요. 물론 본인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본인은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김연아 국민의힘 의원도 공천 헌금 얘기 나왔잖아요. 전 이게 민주당의 뭐 돈봉투네 뭐네 경선에서 대의원들한테 뿌려준 교통비, 식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검찰에서 혹은 언론에서 부추겨가지고 막 키우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큰 문제들이 좀 덮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는 여전히 45.2%로 국민의힘보다 훨씬 높잖아요. 10% 이상.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황보승의 문제든지 뭐든지 이런 게 터지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뭐 그렇게 사실은 견고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연령별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50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이고 국민의힘은 역시 60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번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선생님? 저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론은 가결 쪽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 외에도 다른 조사까지 망라를 해보면 40대와 이 호남 지역에서도 가결에 대한 여론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윤관석, 이승만 의원만 정조준 돼 있는 여론이냐, 그것보다는 일단 체포 동의안 자체에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가결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 중도층에서는 중도층만 보면 가결을 해야 한다가 50.7%, 그리고 부결해야 한다가 30.0%, 잘 모르겠다가 19%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좀 가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민주당 같고요. 내부에서도 이거는 뭐 어떻게 당론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알아서 해라. 네,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죠. 네.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네. 표결이 됩니다. 한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딴소리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하고 결별해야 되냐 마냐 이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결별해서는 안 된다가 40.4%, 결별해야 한다가 44.6%로 거의 오차 범위 내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결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의견일 테고요. 결별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층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잘 모름이 15%입니다. 근데 약간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딸의 특성은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딸에 대해서 비명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고 또 여론상으로는 또 뭐 개딸에 대한 이 이름 명칭부터가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혁의 딸인데 원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팬덤 핵심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 이른바 수박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하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대표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외부에서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내부에서 자꾸 총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차라리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자꾸 있고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고서 앞에서 리더로서 뭔가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좀 그렇죠.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선을 어떻게 분명히 긋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단호하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때는 오히려 파격적으로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길을 가야 될 때는 민주당 정신을 더 살려야 될 때는 더 강하게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제일 애매모호한 상태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개딸 쪽에서도 개혁의 딸 쪽에서도 받아들일 거는 확 받아들이고 이건 아닌데라는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또 당의 어떤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파격적으로 확 이건 선정을 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분명하게 또 선을 긋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위 말하는 이 강성 지지 개딸이라고 부르는 이분들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이 분열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라 그러는 다른 의견도 수용해야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좀 허심탄회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3월에 자기 페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자 메시지로 반말로 막 공격하던 보수층 지지자가 있었는데 통화 한 10분 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받았다고 자기 페북에 올렸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장외에서 계속 설자만 벌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이 대화역이거든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진짜. 아니 아재 개그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어떤 이성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문제 이성적인 접근이 차원에서의 아니라 제 말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저를 잘 모르고 오해가 있었던 분도 만나서 한 20-30분 대화를 나누고 보면 그래도 단어 안에도 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예. 반박하지 말고 그렇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뭐 개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로 나쁜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게 줄여서 부르다 보면 이 개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사실은 안 좋게 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워서 자꾸 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이번 언론이나 뭐 저쪽에 혹은 반대하는 쪽에 이제 입장들일 텐데요. 그러면은 오히려 듣기도 좋고 줄여도 좋고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방향으로 단어를 바꿔보는 것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서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 지지층이라고 해라. 뭐 개딸이라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 갖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일반 중도층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듣고 좋아할 만한 그런 언어를 순화시켜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검수완박 얼마나 나빴어요. 검사로부터 시작하는 완전 박탈하다 나쁜 말이잖아요. 일부러 그런 프레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려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 기회에 이름을 좀 명명을 바꿔보고 무엇이 진정하게 이 당원들의 마음을 더 이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는지 보내주는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서로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드래곤님이 또 역시 베이비박스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 쇼미더 민심을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쇼미더 영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